2,3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독일의 유명 유튜브 채널이 한국에 관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는 제목입니다. 한국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영국의 인구 전문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최근이 아니고 2006년에 앞선 뉴스에서처럼 한국은 인구 붕괴로 인해 엄청난 고통이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문제를 알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 몽골, 만주 그리고 동북 삼성국가와 어떻게 해결해가는지 아주 재미있는 창작 스토리를 통해 들어보시죠. 들으시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보시는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런던의 냉소적인 인구학자. 저는 엘리사 베른입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제네바와 브뤼셀, 뉴욕을 떠돌며 사는 인구학자죠. 사람의 삶을 숫자로 바꾸는 일을 20해 넘게 해왔습니다. 합계 출산율, 사망률, 기대 수명 같은 단어들이 저한테는 사람 이름보다 더 익숙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유럽연합과 유엔에서 인구와 연금 정책을 자문해왔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파란색 그래프를 들고 각국 장관들 앞에 서서 이대로라면 20년 뒤 노동인구가 몇 % 줄어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엘리사, 그렇게 매일 인구 감소 이야기만 하면 우울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우울해할 틈이 없습니다. 숫자는 감정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반쯤 진실이고 반쯤 방어였습니다. 저는 감정 대신 데이터를 붙들고 버텨온 사람이니까요. 제가 한국을 처음 만난 건 20대 초반 일본 교환학생 시절이었습니다. 도쿄 외곽의 낡은 셰어하우스, 야은 벽 너머로라면 끓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들어오던 곳이었죠. 제 룸메이트 이름은 민지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어요. 민지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열정은 10살은 더 많아 보였습니다. 새벽 2시에도 노트북을 닫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대박 납니다라고 웃으면서 말했죠. 저는 그때 그런 말을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지가 진지한 얼굴로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엘리사, 일본에서 같이 작은 회사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친구들 몇 명이랑 한국 투자자 1명을 알고 있는데 유럽 쪽 시장 분석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때 저는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민지가 보여준 발표 자료에는 성장 곡선이 끝없이 치솟고 있었어요. 한국 투자자와 영상 통화하는 화면도 잠깐 보여줬습니다. 저는 석사 논문을 1년 미루면서까지 그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작은 오피스텔로 갔고 낮에는 시장 조사와 회계를 했습니다. 밤에는 메일을 쓰고 새벽에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숫자를 맞췄죠. 월급은 한 달 뒤, 2달 뒤, 투자가 들어오면 바로 라는 말과 함께 미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 몇 대와 서류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표라고 불리던 사람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계약서에 적힌 주소는 엉뚱한 건물이었어요. 저는 한 달치 월세도 못 내는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일본 기숙사로 긴급 복귀를 요청해야 했고 지도 교수에게는 연구를 2년 더 미루겠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경력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어요. 스위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끝까지 남아서 사과했고 어떻게든 정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지에게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연락처를 지우고 메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맴돌았어요. 한국식 열정과 허풍은 믿을 게 못 된다.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 전체를 그 사건과 겹쳐버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더 차가운 사람이 됐습니다. 숫자는 저를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인구 모델은 감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1 아래로 떨어지면 몇 년 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수식이 말해줍니다. 저는 그 세계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마침 유럽은 고령화 폭탄을 안고 있었고 저 같은 인구학자는 항상 필요했죠. 저는 브뤼셀과 제네바를 오가며 각국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대로라면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죠. 한국은 제 연구에서 한동안 한 줄짜리 사례였습니다. 아시아의 극단적 저출산 국가라는 표현을 자료에 적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국은 표의 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수치가 너무 낮아서 별도의 축을 만들어야 할 정도였어요. 출산율 0점대. 한때 전쟁과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의 모범 사례로 불리던 나라가 이제는 인구학 교과서에서 가장 극단적인 저출산 실험실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저는 UN 인구 관련 자문을 맡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쓸 일이 늘어났어요. 각종 통계와 정책 자료를 들여다보면 결론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이 수준의 출산율이 장기간 이어지면 인구 감소는 피하기 어렵다. 저는 건조한 어조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몇 년 뒤 자연 감소, 몇십 년 뒤 노동력 부족, 고령화 심화, 연금 부담 증가. 언론은 그 보고서를 인용했고 어떤 기사 제목에는 소멸기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과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제 이름과 함께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가을, 저는 런던에 와 있었습니다. 오래된 석조 건물 안, 천장에 샹들리에가 달린 강당에서 열리는 학회였어요. 저는 동아시아 선진국의 저출산과 연금 위기라는 세션의 첫 발표자였습니다. 슬라이드 첫 장에는 익숙한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합계 출산율 0점대, 세계 최저 수준.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섰습니다. 조명이 이마를 뜨겁게 비쳤지만 숨은 안정적이었어요. 수십 번 반복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스위스 출신 인구학자 엘리사 베른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저출산이 동아시아와 유럽에 주는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래프를 보여주고 각 연령대 출산율 변화를 설명하고 정책적 한계를 짚었습니다. 청중은 조용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노트북에 메모를 했습니다. 박수 소리는 짧고 점잖았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또 하나의 일을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뒤에 설 사람의 이름은 제임스 윌슨이었습니다. 영국 출신 경제학자로 동북아 경제 구조를 연구해왔다고 소개됐습니다. 저는 대강 내용을 짐작했습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가 성장률과 재정에 어떤 부담을 줄지 이야기하겠지. 그러면 제 보고서의 결론은 더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임스가 단상에 오르며 처음 한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몸을 조금 앞으로 숙였습니다. 방금 엘리사벨은 박사가 보여준 그래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문장은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봤다면 결론도 비슷해야 정상 아닌가요? 제 노트북 화면 위에 떠있는 붉은 그래프가 잠깐 흐릿해 보였습니다. 제임스가 띄운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또 다른 지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챕터 2 붕괴 모델과 반론 데이터. 제임스는 화면을 넘기면서 제 발표에서 썼던 그래프를 그대로 띄웠습니다. 한국 출산율 곡선이었습니다. 빨간 선이 가파르게 내려가다가 0점대 언저리에서 거의 바닥을 기고 있었죠. 제임스는 제 쪽을 한번 바라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프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프가 보여주지 않는 건 그냥 상상일 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제임스가 뭘 어떻게 말하는지 정확히 기록했다가 나중에 반박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제임스는 한국의 인구 전망표를 잠깐 보여주고
곧바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 지도의 한 부분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동북 삼성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어요. 헤드라인처럼 굵은 글씨가 화면 위에 찍혔습니다. 동북 삼성, 10년 새 인구 수백만 명 감소.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저건 나도 아는 이야기인데. 중국의 내부 이동이지. 한국하고는 상관없잖아. 제임스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어요. 물론 이 인구 감소의 상당 부분은 중국 내부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연변, 길림, 요령.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청년층 비율이 따로 표시돼 있었어요. 제임스는 연변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살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요? 한국이라고 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려고 몸을 조금 더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몇 %라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며 화면을 노려봤어요. 눈에 들어온 수치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심코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가락 끝이 조금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제임스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설문응답입니다. 실제 이동은 이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세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유럽위원회 관계자가 제 쪽을 흘깃보더니 속삭였습니다. 엘리사, 이런 자료도 있었나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 모델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스스로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저건 단지 의향조사일 뿐이다. 실제 이주와는 다르다. 내 모델이 틀렸다고 볼 근거는 아직 없다. 제임스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몽골이었습니다. 넓은 초원 대신 도시 사진과 그래프가 먼저 보였어요. 울란바토르의 야경, 공사 중인 건물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그리고 오른쪽에는 무역 구조 도표가 떴습니다. 몽골 청년들에게도 물었습니다. 가장 일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장 신뢰하느냐고요? 저는 볼펜을 더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올라왔어요. 그래프 위로 한국, 중국, 러시아, 몇몇 서구 국가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막대가 생각보다 높이 치솟아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쿄 셰어하우스 부엌에서 민지가 말하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약속을 지켰다면 왜 내 월급은 못 받았는데? 그 기억이 불쑥 올라오자 제 안에서 묘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화와 서운함, 그리고 아주 약간의 미안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물론 이 설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여러 다른 지표와 겹쳐집니다. 투자, 문화 교류, 교육, 노동 이동까지요. 화면에는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지도와 몽골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 변화, 동북 삼성 지역에 들어간 한국 기업 현황 같은 자료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그중 많은 숫자가 생소했어요. 제 연구는 주로 출산율과 연령 구조, 연금 부담 같은 내부 지표에 집중돼 있었으니까요. 국경 밖의 흐름은 다른 연구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발표를 보니 제 모델이 갑자기 좁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는 걸 느꼈습니다. 내 범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싶어 하지 마. 이 데이터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야. 그래도 아직은 가설일 뿐이다. 도시 사진 몇 장으로 미래를 말할 수는 없어.
사회자가 질문 시간을 알렸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엘리사 베른입니다. 한국 저출산과 인구 감소 전망에 대해 앞서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당신의 자료는 흥미롭지만 결국은 주변 지역이 한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국경과 주권이 존재하는데 이런 이동이 장기적인 인구 구조를 바꿀 정도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국경은 여전히 강력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구학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경 안의 숫자만 보는 대신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와 문화의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시나리오는 결국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정이 쌓여 있습니다. 동북 삼성, 몽골, 북한까지 모두 한국과 더 가까워진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니까요. 이런 가정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제임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이걸 확정된 미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해온 흐름들을 모아보면 이런 방향의 시나리오도 충분히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한국에게 유리한 정치적 메시지로만 보지 않습니다. 동북아 전체가 어떻게 재편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연구일 뿐입니다. 그 대답은 정중했지만 저한테는 마치 이렇게 들렸습니다. 엘리사, 당신의 모델은 너무 단순해. 당신은 인구학자로서 편한 부분만 보고 있어? 질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몇몇 다른 학자들이 기술적 질문을 던졌고 제임스는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사회자는 시간이 다 됐다고 말하며 세션을 마무리했어요. 사람들은 자리를 정리하며 옆 사람과 짧게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보다 설득력 있네 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래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야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물을 틀어 손을 씻으며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약간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내 일을 한 거야? 너의 모델은 검증돼 있어? 저는 스스로를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빛은 평소보다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학회가 끝난 뒤 UN 인구기구의 한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름은 라파엘이었습니다. 라파엘은 언제나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 사람이었죠. 엘리사,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라파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탄탄했어요. 그런데 제임스 발표도 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자극적인 시나리오니까요. 라파엘은 웃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한 다음 종합 보고서에서 엘리사가 현장 조사를 직접 맡아주면 어떨까요? 동북 삼성과 몽골, 한국까지 묶어서요. 제임스가 현장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인구학자 시각에서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요, 동북 삼성과 몽골까지요. 라파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엘리사의 보고서는 주로 2차 데이터에 기반해 있었잖아요. 출산율, 연령구조, 경제지표. 이번에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함께 담아보면 어떨까요? 한국 정부에서도 그리고 다른 이해 당사자들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듣기 좋았습니다. 제 보고서가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 제 입장이 너무 분명한 사람입니다.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라파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래서입니다. 엘리사의 초기 보고서가 워낙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직접 현장을 보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한다면 오히려 보고서의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되짚어 봤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머릿속에서 그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라파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엘리사, 물론 최종 판단은 당신이 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쓰는 보고서는 한 나라의 미래를 단정하는 도장이 아니라 가능한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에 가깝다는 것을요. 지금 지도에 빠져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데 제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런던의 회색 하늘이 보였어요. 저는 가방 속에서 오래전부터 꺼내지 않았던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도쿄 시절에 쓰던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맨 뒤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인 룸메이트 민지. 언젠가 이 경험을 다시 돌아볼 날이 올까?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날이 지금일지도 모르겠다. 챕터 3만주에서 마주한 두 개의 얼굴. 저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구학자로서 데이터를 무시한 채 자존심만 붙들고 살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몇 주 뒤, 저는 제네바 사무실 책상 위에 동북아 현장조사 일정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을 거쳐 연변, 선양, 훈춘, 그리고 나중에는 울란바토르와 서울까지 이어지는 경로였죠. 비행기 티켓과 열차 예약, 현지 인터뷰 리스트가 가득 적힌 문서를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끝까지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내 모델이 맞다는 걸 확인하러 가는 여행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북 삼성의 인구 유출, 몽골의 청년 이주 의향, 한국 문화의 확산. 모든 게 결국 일시적인 현상이고 국경과 정치의 벽 앞에서 한계를 드러낼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무너지면 지난 10몇 년 동안 제가 쌓아온 보고서와 강연이 함께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는 생각보다 탁했습니다. 회색 안개가 활주로 위에 얇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운사무소 차량을 타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중국 통계국 담당자와 간단한 브리핑을 한 뒤 그날 밤 열차를 타고 연변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칸에 누워 창밖을 보는데 도시 불빛이 점점 줄어들고 어둠이 늘어나는 게 보였어요. 인구 밀도를 몸으로 느끼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연길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공기가 베이징보다 훨씬 맑았어요. 그런데 역 건물 앞에서 저는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안내판과 광고판에 적힌 글자들이었습니다. 분명 중국 땅인데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중국어가 아니라 한국어였어요. 어서 오세요, 카페, 약국 같은 익숙한 단어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도 절반 이상이 한국어였죠. 잠깐만. 여기는 중국이잖아. 왜 이렇게 한국어가 많은 거지? 제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도쿄에서 민지와 함께 갔던 한국 식당 간판이었어요. 그때 저는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해서 그냥 그림처럼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길의 간판은 제 눈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쓰느라 어느새 한글을 조금씩 익혀버린 거였죠. 현지 가이드를 맡은 조선족 통역사 박성호가 저를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박성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엘리사 박사님, 여기는 조선족 자치주라서 한국어 간판이 많습니다. 놀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 데이터에는 이 풍경이 한 줄도 없었어요. 오전에는 연변대학교에서 교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경제학과 이 교수가 지역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 지역 젊은이들은 대부분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지 연봉 때문만이 아니라요. 언어와 문화, 미디어, 그리고 이미 한국에 나가 있는 친척들 덕분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실제 이주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설문과 현실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정확한 수치는 중국 정부 자료와 한국 정부 자료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 한국어를 못한다는 건 큰 약점입니다. 거의 모든 괜찮은 일자리들이 한국과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 말은 제 마음에 묘하게 박혔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면 약점이다. 제가 알던 세계에서는 영어를 못하는 게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문장이 진실로 통용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청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20대 청년 몇 명이 둥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을 통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 지역, 중국의 다른 도시, 아니면 다른 나라. 한 청년이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다른 청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여기 남아있으면 노후에 부모님 돌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북경이나 상해에 가면 우리는 항상 외지인입니다. 말투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사람들도 우리를 다르게 봐요. 한국에 가면 말은 더 어렵겠죠? 그래도 문화가 더 가깝고 이미가 있는 친척들이 있어서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민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영원한 손님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누구에게는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냈습니다. 지금 연길에서 그 기억이 갑자기 선명해졌어요. 연길에서의 이틀이 지나고 저는 선양으로 향했습니다. 동북 삼성 최대 도시이자 한때 공업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기차가 도시 외곽으로 들어서자 낡은 공장 굴뚝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많은 곳이 가동을 멈춘 듯 했죠. 선양시청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담배를 비벼 끄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남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에요. 여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지역 청년층 비율 지속 감소. 내부 이동과 외부 유출이 함께 진행. 도시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 갔을 때 저는 이상한 조용함을 느꼈습니다. 놀이터에 아이가 거의 없었어요. 오래된 미끄럼틀 위에 낙엽만 쌓여 있었습니다. 이 풍경은 제 보고서에 있던 그래프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출산율 하락과 인구 유출이 겹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이 부분은 제 모델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훈춘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훈춘은 중국, 북한, 러시아 국경이 만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 기업 관계자와 현지 공무원을 동시에 만나야 했어요.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온 건 간판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요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회사 로고가 곳곳에 붙어 있었거든요. 훈춘시 투자 담당자인 장 과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경제는 한국 기업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공장, 물류창고, 상점. 대부분이 한국 자본과 연결돼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장 과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국 기업과 외자 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건 다릅니다. 한국 자본이 빠지면 세수와 일자리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로도 확인되는 사실이었죠. 저는 현지에서 받은 자료들을 훑어보며 한국 기업 관련 고용 비중과 세수 비율을 체크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제임스 발표의 한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경제는 이미 다른 국경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모델 파일을 열어놓고 한참을 바라만 봤습니다. 그래프와 표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 노령화 지수. 이 숫자들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동북 삼성과 훈춘에서 본 풍경이 이 모델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이 갑자기 크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건 단지 한 칸짜리 상자 안의 숫자들일 뿐인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경선을 단단한 벽처럼 다뤄왔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한국통계청 자료 속에서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저는 국경선 바깥에서 이미 한국을 향해 기울고 있는 사람들과 경제, 문화 흐름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임스의 시나리오를 곧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다. 아직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붙들어 매면서도 한 가지 사실만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 보고서에는 이 가능성에 대한 한 줄의 언급도 없었다는 것.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 안에 두 갈래 길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는 그냥 돌아가서 내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하는 길. 다른 하나는 이 현장에서 본 것들을 차근차근 모델 안으로 끌어들이는 길. 창밖을 보니 훈춘의 밤거리에 한국어 간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한국을 마주하고 있다. 첫 번째는 도쿄의 작은 쉐어하우스였다. 그때 나는 등을 돌렸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목적지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몽골이었습니다. 챕터 4 울란바토르와 잊혀진 메일. 몽골에 간다는 일정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솔직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인구학자로서 한국과 중국, 일본은 익숙했지만 몽골은 제 연구에서 거의 여백이었거든요. 숫자로만 보면 인구는 몇백만 명 수준의 작은 나라, 넓은 땅에 사람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사는 곳, 제 보고서에서 몽골은 언제나 기타 항목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정에서는 연변과 선양, 훈춘 다음에 굵은 글씨로 몽골, 울란바토르가 적혀 있었죠. 저는 그 글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곳에서 한국과 관련된 결정적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비행기가 울란바토르 상공을 지나갈 때 창밖은 끝없는 갈색과 회색의 물결이었습니다. 흑빛 대지 위에 작은 점처럼 박힌 집들, 멀리 산줄기. 착륙이 가까워지자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항에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훈춘의 차가움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건조하고 맑은 냉기라고 해야 할까요? 짐을 찾고 나오는데 택시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몽골어일 줄 알았던 가사 대신 익숙한 한국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택시 기사가 입가로 따라 부르는 가사도 한국어였어요. 저는 그 풍경을 낯설게 바라봤습니다. 여기는 몽골의 수도인데 왜 공항 첫인상이 한국 노래일까? 도심으로 가는 길, 차창 밖에는 광고판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한국 휴대전화, 한국 브랜드 로고가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연변에서 봤던 간판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연변은 한국과 중국이 섞인 도시였다면 울란바토르는 자기 도시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초대한 곳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경제학자 바트 교수와 만났습니다. 바트 교수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사 박사, 인구와 경제를 같이 보는 학자를 만나면 언제나 반갑습니다. 우리는 작은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바트 교수는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키며 말을 시작했어요. 몽골은 북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 중국에 둘러싸인 내륙국입니다. 오랫동안 두 나라 사이의 완충지대로만 취급돼 왔죠. 그런데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선택 말입니까? 바트 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어느 쪽과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거대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몽골 안에서는 제3의 파트너를 찾자는 논의가 계속돼 왔습니다. 그 후보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바트 교수는 몽골의 대외 무역 구조, 투자 비중, 인구 구성에 대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래프들을 보며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 청년층 한국 선호, 문화 영향력 강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봤자 숫자는 몇백만 명, 한국 인구 감소를 뒤집을 만큼 큰 규모는 아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을 때 문득 잊고 있던 메일함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업무용 계정만 확인하다가 오래전 개인 계정을 열어봤습니다. 도쿄 유학 시절 쓰던 그 계정이었어요. 스팸과 광고 메일 사이로 어떤 이름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민지. 저는 한동안 손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그 메일 제목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도쿄에서 회사가 무너진 직후 몇 주 뒤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 계정을 거의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워버리려 했으니까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저는 그 메일을 열었습니다. 엘리사, 이 메일을 읽을지 모르겠지만 첫 문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메일 속 민지는 저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대표가 잠적한 뒤 민지가 혼자 남아 투자자와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남은 빚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둘의 임금도 어떻게든 받기 위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연구가 늦어진 건 정말 미안해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경험을 같이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친구일 수 있을까요?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크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 메일을 읽지 않았습니다. 계정을 닫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에 당했다라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돼 버렸죠. 울란바토르 호텔방 침대 끝에 앉아 저는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말로 나를 배신한 건 누구였을까? 한국이었을까? 한 사람의 무책임이었을까? 아니면 상처를 끝까지 확인하기조차 두려워했던 나였을까? 창밖에서는 한국 노래가 또 들려왔습니다. 맞은편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었어요. 한국어 가사가 몽골어 대화 소리와 뒤섞여 흘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도쿄 쉐어하우스 부엌에서 민지가 라면을 끓이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게 등을 돌렸지만 한 사람의 손을 끝까지 잡아보려 하지는 않았다. 노트북 옆에 놓인 현장 조사 일정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연변, 선양, 훈춘, 울란바토르. 그리고 다음 칸에는 서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글자를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서울. 제가 평생 보고서로만 다뤄온 도시. 출산율 그래프의 숫자 아래에 숨겨져 있던 실제 사람들의 얼굴이 있을 도시.
그리고 어쩌면 민지와 다시 마주칠지도 모를 도시.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결심을 조금 더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내 모델이 맞다는 걸 증명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처음부터 다시 보는 여정이어야 한다. 생각이 그 지점까지 닿자 이상하게도 가슴 한가운데가 가볍게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감정이었어요. 저는 메일함을 다시 열고 민지의 메일에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메일을 너무 늦게 읽었어. 이제야 우리가 함께 겪었던 일을 다르게 볼 준비가 된 것 같아. 손가락이 키보드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몇 줄 쓰다가 멈추고 다시 지우고 또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완벽한 문장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솔직한 한 줄만 남겼어요. 나 곧 서울에 갑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에도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답장이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느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과거를 조금 다른 자리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창밖 울란바토르의 밤하늘에는 별이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연변과 훈춘, 그리고 이곳 몽골까지. 국경선 바깥에서 만난 한국의 그림자는 내보고서 어디에도 없었다. 서울에서 나는 그 빈칸을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 챕터 5 서울에서 만난 과거와 미래? 서울이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제 보고서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숫자로만 구성된 도시였죠. 인구 몇백만 명, 출산율 0점대, 고령화 속도, 주택 가격 지수. 저는 서울을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으면서 그 도시의 미래를 예측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인천공항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숫자로만 존재하던 도시가 갑자기 현실이 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와 건물, 한글 간판들은 몽골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했어요. 게이트를 나와 공항 안내판을 보는데 한국어와 영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한국어 쪽으로 먼저 눈이 갔습니다. 몇 년간 보고서 때문에 읽어오던 글자들이라 그런지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리가 났어요. 연변과 울란바토르에서 이미 한 번씩 충격을 받았던 터라 서울의 풍경은 덜 놀라워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공항에 서 있으니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숫자로는 너무 잘 아는 도시인데 실제로는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낯설었거든요. 도심으로 들어오는 공항열차 창밖으로 빽빽한 아파트 단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어지는 고층 빌딩, 다리,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 저는 이 도시의 인구 구조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어느 구에 몇 명이 살고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노령화 지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모든 숫자 위에 새로 겹쳐지는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연변 청년들의 얼굴, 훈춘의 한국 간판, 울란바토르 카페에서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던 청년들. 그들이 이 도시와 어떻게 이어질지 상상해 보게 됐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일정은 정부 산하 연구기관 방문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명의 연구자와 공무원이 앉아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이 유난히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민지. 제 심장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김이라는 성, 민지라는 이름. 너무 흔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도쿄 셰어하우스의 부엌, 라면 냄새, 밤새 켜져 있던 노트북 불빛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사회자가 제 소개를 마치고 순서대로 자기소개를 하자 그 여성이 차례에 맞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통일과 북방경제를 연구하는 김민지입니다. 오늘 회의의 발표를 맡았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도쿄에서 대박납니다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든 만큼 톤은 조금 낮아졌지만 말끝에 묻어나는 에너지는 그대로였어요. 민지는 제가 누군지 모르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며 살짝 웃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엘리사.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민지. 회의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큰 화면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반도, 동북 삼성, 몽골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림이었어요. 제임스가 런던 학회에서 썼던 것과 비슷한 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자주 언급됐습니다. 소멸 위기라는 표현까지 붙기도 했죠. 민지는 잠깐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표현을 담은 보고서를 쓴 사람은 저였습니다. 민지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 지역, 특히 동북 삼성과 몽골, 북한을 함께 보면 전혀 다른 그림도 그려집니다. 화면에는 제가 연변과 훈춘, 울란바토르에서 봤던 장면들이 숫자와 그래프로 정리되어 나타났습니다. 동북 삼성의 인구 감소, 연변 청년들의 한국 선호, 훈춘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고용과 세수 비중, 몽골 청년들의 진로 의향과 한국에 대한 신뢰도. 저는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이미 이 연구자들의 책상 위에는 구조화된 정보로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민지는 시선을 지도 위로 옮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단순한 문화 현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노동력 이동, 자본과 인프라, 교육과 언어까지 연결되는 장기적인 구조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민지,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저는 여전히 내부 구조의 압박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내부의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와 경제, 문화의 흐름이 이런 내부 구조를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 계산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저와 민지뿐이었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잠시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도쿄에서 일이 있었던 뒤로 나는 내 메일을 읽지 않았어. 미안해. 민지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땐 저도 너무 서툴렀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회사 일은 결국 어떻게 됐어? 민지는 창밖을 한번 보고 난 뒤 대답했습니다. 많이 엉망이었죠? 그래도 정리할 건 정리했어요. 남은 직원들 월급 일부라도 챙기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제도와 현실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제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때 모든 걸 한국식 허풍구로만 묶어버렸습니다. 민지가 뭘 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지우고 메일도 열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덮어버리는 대신 한나라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바꿔버렸죠. 민지는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엘리사, 당신이 쓴 보고서 나도 읽었어요. 한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상처 받았냐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보고서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위기의식이 더 커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고마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변명은 어떤 것도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았어요. 대신 한 가지 약속만은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보내는 이 시간 동안만큼은 내 보고서를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실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눈을 열어두자고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제 기존 모델 파일을 열고 새로운 문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인구 시나리오 확장 버전. 제임스가 말했던 것, 연변과 훈춘에서 제가 본 것, 울란바토르와 서울에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떠올리며 저는 모델의 바깥에 놓여있던 변수들을 하나씩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북 삼성 청년의 이동 의향, 몽골 청년의 한국 선호, 북한 개방 가능성, 남북 경제 협력 시나리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주변에서 받고 있는 신뢰와 기대감. 숫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불확실성이 많은 가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커서를 깜빡이는 제목줄 위에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말하는 숫자에서 내가 빼버렸던 것들. 사람들의 선택, 신뢰, 기억,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까지. 이제는 조금 포함해 볼 때가 됐겠죠. 그날 밤, 서울 하늘은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도시 곳곳에서 빛나는 작은 창문들은 통계표 어디에도 적히지 않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빛들을 바라보며 다음 단계, 그러니까 북한과 통일, 그리고 더 먼 미래 이야기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6 북한이라는 마지막 조각. 서울에서의 마지막 며칠은 이상하게도 빨리, 그리고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낮에는 회의와 브리핑, 통계 검토로 분주했는데 밤이 되면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호텔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한 나라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북한. 제 보고서에서 늘 맨 끝에 붙어 있거나 아예 별표 처리로 빼버리던 존재였죠. 어느 저녁,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엘리사, 오늘 밤 시간 있어요. 한강 근처에서 같이 걷지 않을래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좋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저는 민지와 아직 끝내지 못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강변 산책로에 나갔을 때 바람이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 느리게 흐르고 있었고 다리 위 차량 불빛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지는 패딩 지퍼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제네바보다 춥나요? 저는 어깨를 한번 으쓱했습니다. 온도는 비슷한데 공기가 다르네요. 여긴 사람들의 숨소리가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먼저 입을 연 건 민지였습니다. 엘리사, 당신 보고서에서 북한은 늘 리스크로만 표현됐죠? 이해합니다.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데이터도 부족했고, 변수도 많았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숫자가 잘 잡히지 않는 대상은 그냥 모델에서 빼버리는 편이 편했습니다. 북한은 늘 그런 존재였어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자 저 스스로가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미래를 말하면서 가장 불편한 조각은 그냥 흰색으로 남겨둔 채 불확실기라는 단어 하나로 덮어버렸던 셈이니까요. 민지가 강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북한은 분명 위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기도 해요.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북한을 리스크로만 볼지 아니면 잠재적인 기회와 책임으로도 볼지에 따라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까? 아니면 더 낫습니까?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둘 다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제재와 코로나 이후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성장률은 낮고 주민 생활도 여전히 팍팍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내부에서 시장과 외부 세계에 대한 감각은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완전한 고립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북한을 떠올릴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던 단어들을 생각했습니다. 미사일, 군사 긴장, 핵, 독재.
그 단어들 뒤에 숨겨진 얼굴들을 상상해 보려고 애써봤어요. 나는 북한을 숫자로도 이미지로도 너무 단순하게만 봤던 것 같아요. 민지는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강변 벤치에 앉아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 보여줬어요. 우리가 내부에서 쓰는 시나리오 하나를 보여줄게요. 절대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화면에는 타임라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2030년대, 2040년대, 2050년대. 각 시기마다 짧은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경제협력의 재개입니다. 개성공단 수준에서 시작해서 점점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거죠. 철도와 도로를 다시 잇고 관광도 조심스럽게 재개합니다. 민지는 손가락으로 다음 칸을 가리켰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 내부의 소득과 인프라 수준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아주 빨리 되지는 않겠지만 시장과 외부 경협을 통해 서서히 변하겠죠. 이 시기에는 내부 정치에도 변화 압력이 커질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통일인가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꼭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느슨한 연합일 수도 있고 제도적으로 분리된 채 경제만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과 자본과 정보가 오가는 수준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화면을 보며 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인구 구조, 노동력, 생산성, 재정 부담.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수식과 그래프들이 동시에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중 일부는 긍정적이었고 일부는 부담을 나타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시나리오는 위험도 크지만 잠재적 이익도 큰 구조네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다가오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 하나하나에 윤리와 책임이 필요하겠죠. 윤리와 책임.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나는 인구학자라서 보통 윤리라고 하면 통계를 조작하지 않는 것 정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말하는 윤리는 한 나라를 숫자 몇 줄로만 단정짓지 않는 태도 같네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북한을 공포와 문제의 집합체로만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아이들이 있고 학생이 있고 노인이 있고 일하고 싶은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단지 비용과 위험으로만 계산한다면 그건 윤리적으로도 불완전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문장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동안 한국을 하나의 단어로 정의했다. 저출산. 그리고 북한을 또 하나의 단어로 묶었다. 리스크. 두 단어 사이에 살고 있는 수천만 명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다. 민지가 조용히 제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엘리사, 당신이 새로 쓰게 될 보고서에 북한은 어떻게 등장할까요? 여전히 작은 각주로만 남을까요? 아니면 중요한 한 장으로 자리 잡을까요? 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각주로 남기지 않겠어요. 정확한 숫자를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겠지만 최소한 문장 하나로 지워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리스크이자 동시에 잠재적인 기회와 책임이라고 솔직하게 쓰겠습니다. 민지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가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세계에 말해주는 일입니다. 통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몰라도 최소한 그날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언어를 마련해 두는 거죠. 우리는 다시 강변을 걸었습니다. 다리 위 자동차 불빛이 강물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미래의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완벽히 하나가 된 지도도, 느슨하게 연결된 두 개의 국가가 같은 철도와 시장을 쓰는 지도도, 더 넓게는 만주와 몽골까지 연결된 형태의 지도도. 어떤 그림이 현실이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 모든 가능성을 숫자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과 기억, 윤리의 문제까지 함께 담아보려 한다는 것.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모델 속 북한은 더 이상 흰색 공백이 아니다. 아직 완전히 색칠되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이다. 나는 그 위에 공포만이 아니라 희망과 책임의 색도 함께 올려야 한다. 그 생각을 품고 눈을 감았을 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떠나던 도쿄 공항에서 느꼈던 분노와 실망이 아주 천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변화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챕터 7 2065년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밤. 제네바 공항에 내렸을 때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맑았어요. 연변의 간판, 훈춘의 공장, 울란바토르의 공항, 서울 야경, 그리고 민지와 나눴던 대화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이전까지 제 비행은 언제나 한 방향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모델을 검증하고, 보고서를 쓰고, 다시 돌아오는 단순한 왕복이었죠. 그런데 이번 여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미 옛 모델을 고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커피 냄새와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반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출장을 떠나기 전 정리해둔 서류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저는 코트를 걸어두고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켜자 모니터에 반사된 제 얼굴이 잠깐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결심이 선 표정이었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모두 닫았습니다. 알림도 꺼두었죠. 이 순간만큼은 어떤 요청이나 회의 일정에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상 옆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연변, 선양, 훈춘, 울란바토르, 서울에서 적어온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각 도시 이름 옆에는 짧은 문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어 간판이 중국어를 덮는다. 공장보다 비어있는 놀이터가 더 많다. 몽골 공항 첫 노래는 한국 가수. 서울 회의실, 민지와 재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제 이름과 함께 돌아다니던 한국 인구 모델 파일을 띄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국 인구연금 중장기 전망 V7 최종.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그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이름 끝에 하나의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확장. 새로 열린 파일 속에는 익숙한 그래프와 표들이 줄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 노령화 지수, 노동연령 인구 비율.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그래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숫자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좁았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된 거죠. 이 모델은 한국 국경선 안에서 태어나고 늙어가는 사람들만 보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흐르는 사람과 돈과 문화와 신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상단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동북아 통합 시나리오 2065년 초안. 손가락이 순간 떨렸습니다. 이것이 공상이나 정치적 선동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걸 끝내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먼저 제가 직접 본 것들부터 적었습니다. 동북 삼성에서의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연변 청년들의 한국 선호, 훈춘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역할, 몽골 청년들이 한국을 신뢰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비율. 물론 이 모든 수치는 불완전했습니다. 설문조사와 현장 인터뷰, 일부 통계에 기댄 값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불완전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에서 민지가 보여준 자료들을 떠올렸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의 단계별 효과, 통일 이전과 이후에 예상되는 인구 이동과 소득 격차 변화, 동북 삼성과 몽골이 한국과 더 깊이 얽혀갈 경우의 장기적인 그림. 저는 머릿속에서 그 숫자들을 하나씩 꺼내어 모델 옆에 붙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가정지라는 전제를 달고 가야 합니다. 저는 시트맨 위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특정 연도, 특정 숫자를 확정적으로 예언하지 않는다. 단지 지금 진행 중인 흐름이 계속될 경우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는지 탐색한다. 저는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점진적 개방을 택하는 경우, 통일이 느슨한 연합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동북 삼성과 몽골이 각각 어느 정도까지 한국과 경제 문화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각 버전마다 인구 곡선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완만해졌고,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노동 인구의 질과 배경이 크게 다양해졌습니다. 계산을 하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손을 멈췄습니다. 너무 과장된 낙관을 경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한국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해 숫자를 예쁘게 그리고 있는 건 아니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연변의 놀이터를 떠올렸습니다. 비어있는 그 미끄럼틀은 제 모델이 맞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동시에 훈춘의 한국 간판과 울란바토르 택시에서 흘러나오던 한국 노래, 서울 회의실에서 민지를 통해 본 북한과 주변국의 가능성은 제 모델이 부족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진실은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째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거의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책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화면 위에 얇은 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국 단독 인구 전망 곡선과 동북 삼성 몽골 북한까지 경제 딩구 통합을 고려한 시나리오 곡선을 나란히 그려본 것이었죠. 두 곡선은 출발점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점점 더 가파르게 내려갔고 다른 한쪽은 완만한 경사를 그리며 길게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후자의 곡선은 많은 전제와 불확실성 위에 세워진 그림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처음으로 이런 문장을 적어 보았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말할 때 인구 감소와 고령화만을 강조하는 것은 절반짜리 그림이다. 주변 지역과의 통합 가능성을 포함하면 전혀 다른 경로도 존재할 수 있다. 파일을 저장하면서 저는 제목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한국인구연금 중장기 전망 V8 확장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메모를 달았습니다. 현장 조사와 추가 데이터에 따라 수시로 수정할 것. 의자에 몸을 기대니 온몸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 나는 이제 내 모델의 감옥에서 한 걸음은 나왔다. 창밖 제네바 밤거리를 내려다보니 작은 불빛들이 여기저기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로 멀리 아시아 지도가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반도, 만주, 몽골. 저는 그 지도를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시나리오를 과장이라고 부를 것이다. 누군가는 말도 안 된다고 비웃겠지? 하지만 적어도 나는 한 번쯤 이 길도 계산해 본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리고 어쩌면 수십 년 뒤 언젠가 누군가가 제 보고서를 꺼내 들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공상처럼 들렸지만 방향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맞았다. 물론 그것이 진짜로 일어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인구학자는 예언자가 아니니까요. 다만 제 책상 위 새로운 그래프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지도는 바뀔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지도 위에 한국이 차지하는 자리는 숫자로만 치면 결코 사라지기만 하는 자리는 아닐 수도 있다고요. 챕터 8 윤리적 강대국을 기록하는 사람.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 제네바 회의장 앞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번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각국 대표들과 연구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한국 인구 소멸 시나리오를 쓴 인구학자로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오늘 저는 그 이미지에 하나를 더 얹으려고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첫 장을 띄우자 익숙한 그래프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출산율 곡선, 고령화 속도, 노동 인구 감소 추세. 저는 이 숫자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알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화면 위에 전혀 다른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북 삼성과 몽골이 함께 들어온 그림이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그 영역을 천천히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 한국의 미래를 단정하는 것은 절반짜리 그림입니다. 주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구 이동과 경제, 문화의 흐름을 함께 보면 다른 경로도 보입니다. 연변의 한국어 간판, 훈춘에서 한국 기업들이 지탱하고 있던 공장과 상점들,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흘러나오던 한국 노래, 몽골 청년들이 말하던 한국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서울에서 만난 민지가 보여준 남북 경제 협력 시나리오까지. 저는 그 모든 걸 숫자로 압축해 정리해둔 그래프와 표를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 보이는 곡선은 예언이 아닙니다. 특정 정치적 목표를 정당화하려는 도구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흐름들을 모델 안에 포함시키면 한국과 동북아의 미래에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도입니다. 질문 시간이 되었을 때 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예전 보고서에서 한국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다른 톤이네요. 생각이 바뀐 겁니까? 저는 잠시 웃었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 보고서에서 한국 국경선 안에서만 움직이는 숫자를 가지고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 모델은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했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과 자본과 문화, 그리고 신뢰의 흐름은 거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여행과 조사를 통해 저는 그 부분이 제 그림에서 빠져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말로 이런 통합의 중심이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조건들이 이미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한 문장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침략 대신 신뢰, 식민지 대신 선택.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길은 대부분 폭력과 정복, 식민지 지배로 점철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주변과 맺어가고 있는 관계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변 청년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총칼이나 강요가 아니라 경제적 기회와 문화적 친밀감, 그리고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예전처럼 짧고 형식적인 박수만은 아니었습니다. 자리에서 내려와 복도에 서 있는데 몇몇 연구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엘리사, 예전보다 훨씬 넓은 시야를 보여줬네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그림입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데에는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인구학자로서 그 정도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발표 잘 봤어요. 돌아보니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다가 바로 제네바로 날아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반가움과 약간의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민지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대해 어떻게 말을 바꾸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저였습니다. 민지, 도쿄에서 그 일이 있었을 때 나는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렸어. 한국은 허풍과 무책임이 나라라고. 그리고 그 문장을 들고 한국의 미래를 냉정하게 예측한다고 믿었지. 민지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 생각했어. 누구의 잘못이었을까? 그 회사 대표였을까? 한국 사회였을까? 아니면 상처를 끝까지 확인하기도 싫어했던 나였을까? 내 메일을 읽지도 않고 그냥 모든 걸 지워버렸던 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민지는 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도 어렸어요. 당신에게 제대로 설명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당신의 적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실패한 한 번의 시도를 같이 겪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리고 나는 그 실패를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한 나라 전체를 판단해왔지? 북한을 볼 때도 비슷했을지 몰라. 하나의 이미지와 공포로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필요한 거겠죠? 사람들의 눈에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더 얹어주는 일, 위험과 공포만이 아니라 가능성과 책임, 그리고 윤리에 대한 이야기요. 윤리. 저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 천천히 굴려봤습니다. 인구학자는 보통 숫자의 윤리를 말합니다. 과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조작하지 않는 것.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윤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숫자 몇 줄로만 규정하지 않는 태도. 카페를 나와 민지와 헤어질 때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지. 내가 아니라면 나는 여전히 한국을 하나의 단어로만 기억하고 있었을 거야. 민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한국을, 그리고 동북아를 여러 개의 문장으로 기억하겠죠. 그게 더 어울려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커튼을 열었습니다. 제네바 밤하늘 아래 작은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오늘 발표한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짧은 문장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반드시 강대국이 된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다만 만약 한국이 강대국이 된다면 그 길은 침략과 수탈이 아니라 신뢰와 선택, 그리고 책임을 통해서여야 한다고 말한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제 안에서 한국은 더 이상 저출산으로 사라져가는 실험실이 아니었습니다. 주변과 함께 새로운 지도를 그릴 수도 있는 조금 특별한 나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 창밖에서 멀리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한국의 끝을 예측하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한국이 어떤 시작을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상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인류 전체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예언이 될지, 그저 조용한 한 장짜리 보고서로 남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출산이 만든 위기를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로도 읽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 한가운데에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주변의 수많은 얼굴들이 서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기록하는 일이 지금의 나에게는 충분히 가치 있는 임무라고 느껴졌습니다.